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현근입니다. 11월 2일, 3일 이틀에 걸쳐서 소설 아리랑 따라가는 인문학 기행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 소설 아리랑을 좀 더 깊이 있고 또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기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사전 교육으로 제 2부에 걸쳐서 두 가지에 걸쳐서 사전 연수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이 민족생태학교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작가 조정래 선생이 이 소설 아리랑을 처음 구상해서 집필을 할 때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 의도의 종착역이라고 할까요? 최종점은 통일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은 어떤 문학 장르로서의 어떤 특성이나 그 소설의 구성 이런 쪽보다는 저는 작가가 목표로 삼았던 이 통일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 여기에 저도 중점을 두고 아리랑 기행을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 아리랑의 이 배경지, 물론 국내와 해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해외의 배경지는 만주와 하와이 또는 러시아 연해주, 또 중국 내륙, 또 동남아시아, 일본,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포함해서 아주 다양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하와이, 심지어는 실제로 소설이 멕시코에서 전개되진 않지만 애니갱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멕시코까지도 영역이 확장되거든요. 이런 이 배경지가 광범위한데 그 광범위한 지역을 우리가 다 다닐 수는 없지만 일단 국내의 배경지는 바로 호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 무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둥지라고 할 수 있는 김제, 그리고 둥지를 떠나서 1차로 안착하는 군산, 그리고 이제 이 김제와 군산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나서 만주로, 또 하와이로, 연해주로, 세계로 확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민족생태학교라고 한 이름을 이제 붙인 이유는 바로 이 소설 아리랑이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통일이라는 걸 둘 때 남과 북의 이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는 통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만주나 연해주 또는 일본 또는 하와이 이쪽 지역들이 이 소설의 배경지로서 주인공들이 떠나가서 정착하고 해방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군 사람들이 오늘날 해외 동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민족생태학교라고 하는 의미는 작가 조정래 선생이 하고자 했던 거와 목표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부 국내 배경지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배경지는 주무대가 됐던 김제와 군산과 그리고 정읍 일대를 주무대로 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까 도입 부분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 소설 아리랑의 출발지는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외리와 내춤 이 일대가 바로 출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한 행정단위인 외리 내촌 홍산리인데 거기가 이곳을 관할하는 것이 당시 죽산면이죠. 그래서 김제 이 죽산면에 일제강점기의 주재소라든지 또는 거기에 있었던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이 관리들이 와서 있었던 그런 곳들의 시설,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 단위에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제 지역에서는 금산, 금구 또 뭐 황산 이 일대가 다 사금 채취 현장이었고 무악산이 금광산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무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가지고 있는 지질 남성학적인 특징에 의해서 무악산의 서편으로 이어졌던 금구, 금산, 황산 이 일대의 이 사금 채취 현장이 또 주 배경지가 하나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산면에서 떠난 외리 내촌 사람들이 정착하는 곳이 군산이 되죠. 그래서 이 군산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아리랑에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즉 견인해 가는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는 일제강점기가 주 중심이 될 텐데 그 일제강점기 전과 그 다음 일제강점기 전 기간 이 기간의 시간 설정에서 이야기 스토리를 끌고 가는 곳은 역시 군산입니다. 그래서 침략자인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성이 물론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였지만 소설 아리랑 속에서는 이 조선 총독부의 역할을 경술국치 이전에는 목포영사관 군산 군관이 맡았고 또 그 뒤로 이제 이사청으로 그리고 나서 경술복지 이후에는 군산 부청으로 이어지는데 그곳에 이 목포영사관 군사분관이나 아니면 이사청이나 군산 부청이 사실은 소설 아리랑 속에서 조선 총독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하야가와 그 다음에 이사를 맡았던 스지무라 이 두 인물이 이 조선 총독부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군산에 있는 우체국, 경찰서, 그 다음에 정미소, 미선소, 쌀창고, 부두, 역, 미도장, 은행, 제보선창, 전군도로 이런 다양한 지명이나 또는 건물이나 장소 등이 바로 김제를 떠난 민초들이 새롭게 그 밑바닥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공간적 배경으로 확산되는 곳이 군산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이후에 이 이야기의 무대는 이제 전주, 익산, 태임, 지리산, 목포, 장흥, 보성, 부산, 서울, 대전, 또 경부선이 건설되는 이 영동 추풍령 구간, 또 신의주, 원산, 압록강 등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지고 국내를 떠나면은 일본의 이제 도쿄를 거쳐서 또 시모노세키, 오사카, 동남아시아의 파라오, 사이공, 또 미얀마의 수도였던 양곤, 또 사할린의 탄광촌, 그리고 제가 여기 마이주를 넣은 것은 이 사할린의 탄광촌에 갔던 이 김장섭이 갔던 이 공간은 나중에 해방됐을 때 소설 속에서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 탄광을 폭파하죠. 이거에 견주어서 그 해방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있었던 이 교토의 마이주루항에 있었던 우키시마오의 폭침 그 사건을 제가 이 작가 조정 선생이 언급했던 탄광촌과 실제 역사를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마이주루를 집어넣은 거고요. 미얀마, 그 다음에 홋카이도인 이 도로공사장에 차도보고 가는 이런 공간 확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만주 지역에는 아시는 것처럼 백두산 서쪽의 서간도나 백두산의 동편이나 북쪽의 북간도 지역
그리고 만주의 이 북쪽인 장춘, 그리고 하얼빈, 또 이 서간도 지역인 토마나 북간도 지역인 용정, 길림, 이 일대로 이 공간이 확장이 됩니다. 중국 내륙으로는 이제 태양산, 충칭인 중경으로, 그리고 상해 조개 지역으로, 그리고 산동성 등지로 퍼져나가고, 아는 것처럼 이제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주의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시작이 되는 이 태평양 전쟁사를 겪으면서 하와이의 진주만이 이제 중심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와 이어서 사실은 지리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연해주입니다. 연해주와 또 그 연해주 북쪽에 있는 하바롭스크 주 두 개의 주에 걸쳐서 소설 아리랑 속에서 배경지가 이어지는데 연해주에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나 그리고 우스리스크, 나호tka 이런 지역들이 이 소련 공산당 또 빨치산들의 활동 무대로 펼쳐나가면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바롭스크주에는 특히 이제 아무르강이 언급이 되어지면서 나중에 소련군이 진주할 때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아무르강 북쪽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37년에 있었던 바로 이 연해주 일대의 조선인들의 강제 이주를 다루죠. 특히 이 조광석과 윤철훈의 동생이었던 이 윤선주, 이 두 사람의 이 강제 이주 과정이 다뤄지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까지 영향이 이어집니다. 윤선주하고 조광석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특히 러시아 연해주 부분에서 바로 여기가 이제 여기가 하바롭스크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우스리스크고,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고, 오른쪽이 나호트카인. 이 두만강 하구에서 가까이 있는 연추라고 하는 곳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중근 의사가 이 단지동맹을 맺은 곳인데 그 연추라고 하는 곳이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러시아 말로는 크라스키노라고 하는데 그 크라스키노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나호tka, 또 우스리스크, 그리고 북쪽으로 있는 아무르강의 이 경계에 있는 하바롭스크 같이 확장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미얀마, 버마 지역, 그 다음에 양곤, 밑에 호치민 이런 곳들이 등장하게 되고, 중국 내륙으로는 중경과 이 산서성과 상해 등지가 등장합니다. 중앙아시아는 아는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의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의 이 타슈켄트가 1937년에 강제 이주되었던 종착지로서 이제 소설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국내 배경지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했는데, 우리 이 한반도 속에서 이 호남평야의 위치는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가 되는데, 이곳이 이 소설 속에서 출발지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일제강점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쌀이죠, 쌀. 그래서 이 식량 확보를 위한 쌀이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쌀을 생산하는 곳이 농토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 한반도 전역에서 일제가 가장 눈독을 들인 것은 가장 방대한 영역이 펼쳐지는 호남평야이다. 그래서 이 호남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전북지역입니다. 전라남도나 물론 충청도도 평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국내 최다 평야는 역시 호남평야가 되기 때문에 그 호남평야를
작가 조정래는 중심지로 삼은 거죠. 출발지로 삼았고 둥지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남평야의 영역을 보면 지금 여기가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고 그리고 요 하천이 만경강이고 북서쪽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동진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로는 지금 금강이 있지만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만경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호남평야의 주 무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호남평야에 연결되는 이 큰 하천들이 있는데 중심에 들어있던 것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중심에 있지만 이 두 강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남평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진강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섬진강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1940년대 이후에 중심에 들어오는 이 금강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야만 소설 아리랑의 배경지의 지리적 특징과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이 보이는 곳이 호남평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금강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만경강이고 여기가 동진강. 이쪽엔 섬진강이 있고 금강이 이렇게 돌아서 흘러가요. 이 방대한 영역의 이 농토가 바로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핵심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일제강점기의 큰 두 가지 축이 하나는 이 당시 민초들의 삶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았던 그런 수탈의 상징성의 이 농민과 쌀과 이 호남평야의 땅, 이 3대 요소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사를 다루고 있는 이 소설 아리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호남평야, 그것도 김제와 군산을 배경으로 삼은 이유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금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만경강이고, 그리고 동진강. 현재 여기가 이제 새만금 방류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동부 산악 지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남평야는 전북 서부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서부 지역은 땅과 농민과 쌀과 물과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면, 동부 산악 지역은 물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는 정읍이나 순창 이런 쪽 지역에서 물을 대어주고 있고 북쪽으로는 진안, 장수, 무주 이 일대가 또 역시 물을 제공해주는 수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식량인 쌀, 그 쌀을 생산하는 땅이고 그 땅에 물을 대어줘야만 쌀을 생산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노동력은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민초들이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의 출발을 이 드넓은 땅에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물을 필요로 하고 그 물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산과 숲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숲, 물 이거를 우리가 요약하면 산줄기와 물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북 지역의 호남평야는 바로 이 산줄기와 물줄기가 중요한 용어이고 핵심 뭐라고 할까요?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역의 이 그림에서 이 녹색을 띠고 있는 게 지금 산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다 이제 하천이 되는데 이 지역이 호남평야라고 하면 이 호남평야에는 금남 호남정맥과 호남정맥 그리고 금남정맥 또 만경지맥 이러한 산줄기 사이사이 흐르는
하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지역을 연구해서 이 지역 자원을 어떻게 콘텐츠화해서 이 자연 자원을 인문 자원과 통합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해서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남 평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 영역을 말합니다. 이 영역인데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게 만경강 유역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보라색 계통으로 칠해져 있는 게 금강 유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색으로 구분을 했지만 이 덩어리가 바로 동진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이 만경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이 호남 평야의 영역인데 이 평야에 물을 적시기 위해서는 이웃에 있는 섬진강 유역과 금강 유역의 수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섬진강 유역과 금강의 이 유역은 바로 여기 있는 만경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에 물을 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섬진강 유역에는 섬진강댐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 유역에는 여기 있는 용담댐과 또 충청도에 있는 대청댐 이런 댐들이 있는데 물론 대청댐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수원을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용담댐도 여기에 수원을 공급해 줍니다. 반면 이 동진강 유역에는 북으로부터 이제 신평천이 있고 그리고 원평천이 있고 동진강이 있고 고부천이 있는데 이 천들이 이 유역의 물을 넉넉하게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산이 깊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진강 유역의 물은 섬진강 유역에서 산을 뚫어서 보내주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만경강 유역은 동진강하고 다르게 이 같은 유역 안에 있는 배아저수지나 경천저수지 또는 여기에 있는 이 동상저수지의 수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유역의 수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이제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웃 금강 유역과 또 지금은 이제 금강 하구 뚝을 막아서 이 유역에 물을 또 넘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강 하구에는 강경, 웅포, 군산, 내양이 있는데 이곳은 역사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금강은 이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쌀들을 실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금강 하구가. 만경강과 동진강은 평야를 적시는 역할을 하는 하천이라면 금강은 여기에서 생산된 쌀을 모여서 일본으로 실어간 그런 역할을 한 곳이었고요.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상징성은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도 특히 이 전라북도에 집중이 되었는데 그 전라북도 중에서도 바로 이 동진강 유역과 만경강 유역 그리고 이 두 유역의 수자원을 공급했던 섬진강 유역 그리고 금강 유역 이 네 개의 강 유역들이 이 수탈의 동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 호남 평야가 쌀을 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하는 배경에는 세계사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특히 1917년에 있었던 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바로 이 호남 평야의 쌀 수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 배경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호남 평야의 특히 군사는 김제 다음으로 아리랑에서 중요한 곳인데 군사는 1899년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 개항을 해서 기존에 이제 옥구라고 하는 이
고을이 있었는데 이 옥구라고 하는 속의 북면에 해당되는 게 이제 군산이었어. 오늘날 그 북면이 새롭게 군산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군산이 떠오르게 됐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착취의 수렴지가 됩니다. 1908년에는 이 전군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전주에서 군산으로 이어진 도로라는 뜻인데 이때 당시 이 전국적으로 한 서너 곳이 같이 이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제일 먼저 개설이 된 게 사실은 이 전군도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로라고 이제 불러주는데 이 신장로가 전주에서 군산까지 이제 이루어지면서 쌀 수탈이나 일제의 수탈의 행정, 교통, 그리고 통신 이런 여러 가지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912년에 군산선이 익산에서 군산으로 이어지는 철로가 개설이 됩니다. 쌀을 실어 가기 위해서는 철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군산선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보다 늦게 1914년에 이제 우리가 아는 목포에서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어가는 철로가 되는데, 사실은 호남선의 목표는 목포에서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부산으로 수탈의 이 산물들을 실어가기 위해서 개설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철로를 개통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답사할 때 이 세창의 다리를 건너가게 될 텐데, 이 세창의 다리가 만경강 하구에 지어집니다. 그 일명 만경대교인데, 이 다리가 완성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 김제 광활면의 광활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들을 기차로 거기는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육로로 수송하기 위해서 세창의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창의 다리를 만들어서 군산 대양 장미동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던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1917년 이 인류문화사에서 최초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태동하게 되죠. 그게 바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었는데 1927년 이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1년 뒤 18년부터 1922년까지 약 4년간 걸쳐서 이 소련의 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은 이제 러시아는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인 혁명군과 그게 반군인 반혁명군이었던 백군, 또 여기에 가담해서 함께 했던 유럽의 간섭군, 여기 일본도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의 혁명군 적군과 백군과 연합했던 이 간섭군 간의 이 길고 긴 4년여의 내전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이때 일본이 여기에 참전하면서 일본 국내에 쌀이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쌀을 매점매서 가면서 일본 현지에는 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이제 이 주민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이제 충당하게 할 계획을 잡는 거죠. 이미 이 시기에는 1912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토지조사가 마무리가 1918년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서 1920년에 조선산맥 증식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맞게 바로 이 제일 곡창지대였던 넓었던 이 호남 평야의 쌀 수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만경강 유역이나 동진강 유역이 조선 총독부의 이 조선산맥 증식계획에 맞춰서 쌀 증산을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만경강 줄기와 동진강 줄기가 어떻게 이 쌀 생산을 위해서 수탈에 동원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제가 전북지역 호남평야에 쌀을 수탈하는 데 있어서 전략은 크게 만경강과 동진강 두 영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만경강 유역이에요. 그래서 이 대하저 수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근대댐의 시작이 바로 이 호남 지역 전북의 대야 저수지 건설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년 뒤에 이 동진강 유역의 수타를 위해서 전혀 다른 유역인 섬진강 유역의 우남댐을 옥정호죠. 우남댐을 막으면서 이 동진강 유역의 수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탈을 위해서 섬진강에서 이 물을 길러다 써야 했기 때문에 섬진강을 꼭 건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창이 다리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군산 내양으로 연결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동진강과 만경강의 이 수타를 위한 전략들이 연합이 돼서 군산 내양 장미동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장미동을 거쳐서 이제 금강을 통해서 금강하구를 통해서 서해바다를 거쳐서 일본 본토로 실어 나가는 전략을 세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특히 만경강, 군산, 동진강 일대의 수타를 알아보겠는데요. 아까 서두에 읽은 것처럼 1920년대 최초의 근대댐인 대하저수지가 건설이 되고요. 그리고 중일전쟁이 시작되는 1937년에 경천저수지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30년대 초중반에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야의 광역수계 수로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여기에 이 만경강 유역의 지도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지도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야 광역수계가 이때 1920년대 시작이 돼서 23년쯤 되면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옥구저수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 사업을 주도했던 게 바로 부리흥업주식회사인데 이때 간척되는 게 약 2,500 정도의 750만 평의 드넓은 땅이 나오게 되고요. 소설 아리랑에서는 바로 이 부리흥업의 총지배 이 경영의 대리인이었던 모리야마가 나오게 되고 그 모리야마의 지시를 받는 밑에서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시다입니다. 이 요시다가 바로 이 간척 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조선인 이동만을 끌어들여서 진행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군산 서부의 간척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옥구저수지와 현장 농장을 직접 돌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창이 다리가 1933년에 건설이 됩니다. 또 한편 이제 동진강 유역에서는 1925년부터 시작이 돼서 29년에 바로 이 우남댐이 건설이 되면서 우남댐은 섬진강 유역에 있어요. 섬진강 유역에 있는 댐을 건설해서 유역 변경으로 동진강 유역으로 물을 보내게 되는